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 박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바쁘실 텐데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1입니다. 전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현황 및 노동 실태조사 발표를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유기만 정책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책국장 유기만입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해야 돼서 발표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저하고 남욱은 정책위원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저는 주로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전에 수행했던 실태조사와 비교를 좀 해서 저희 전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현황이 좀 어떤가 이런 걸 중심으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보고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오늘 간략하게 현황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비노동자 그 문제는 워낙에 이제 지금은 쟁점이 많이 사회 문제로 돼서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최근에는 뉴스 분석을 편리하게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뉴카인즈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이제 경비노동자를 검색어로 넣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기사 건수를 좀 조사를 한 겁니다. 한겨레, 조선, 중앙 이렇게 세 개 일간지하고 YTN, KBS, MBC 뭐 이런 그 뉴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2007년 이후부터 이렇게 1월쯤에는 기사들이 많은 것을 보이실 겁니다. 11월. 여기 이제 대부분 연말에 이제 대량 해고 사태가 사회 기사 뉴스가 된 거고, 2000년 5월에 이제 한 경비노동자가 이제 갑질로 많이 이제 자살을 하는 사건도 뉴스 보도가 많이 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들이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전국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연관어 분석으로 하면은 이 단어들 안에 이제 경비노동자의 실태가 다 이제 표현되고 있을 정도로, 뭐 휴게 시간, 왜 휴게 시간이 가장 클까? 궁금하시죠? 휴게 시간이 가장 크고, 뭐 고공농성, 뭐 계약해지, 뭐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왜 휴게 시간일까? 이거는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휴게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편법으로 그런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만, 어떤 단어들이 기사에서 많이 검색되는 것만 봐도 현실을 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시의 아파트 현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국토교통부에서 22년 10월에 전국의 아파트 이제 의무 관리 대상이 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인데 그 중앙 난방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전국이 64고 전주가 77%로 전주 시민 10명 중에 8명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주택 형태가 아파트로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게 2009년 데이터하고 비교했는데 한 10년 사이에, 이게 2020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좀 더 늘었죠. 1%씩 늘고 있으니까 한 12%가 단독주택은 35%에서 17%로 줄고, 그만큼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도시 아파트 비율인데 가장 높은 곳이 이제 뭐 세종인 거는 너무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이 광주고, 그 다음이 이제 다른 지자체보다 전주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그리고 이제 사용 연수별로
아파트를 보면은 대부분이 65% 이상이 21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한 표본 수도 이 그 아파트 분포별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수를 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세대수별 아파트 분포를 보면은 300세대 미만이 제일 많은 53%입니다. 그런데 경비원 비중은 700세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뭐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300세대는 뭐 세대는 많지만 그래서 이 경비원 비중에 따라서 실태조사의 설문지도 응답자들도 좀 맞춰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도시 자치관리 비율인데 이것도 이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기준인데 전라북도가 자치관리 비율로는 전국 1위입니다. 38%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봤습니다. 2위가 강원, 3위가 전남인데 자치관리 비율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약간 그러면 위탁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는데 그것도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치관리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가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경비원 1인당 평균 세대수가 전국 평균이 1인당 104세대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전주는 136세대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경비원 1인이 감당해야 되는 세대수가 많은 것, 32세대를 더 감당하고 있다. 사실 경비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원일 텐데 민원이 104대에서 있는 거하고 136세대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이번에 이제 조사한 것에 대한 특성입니다. 모두 남자로 200명 모두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65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기노동자 2019년에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좀 비교 데이터로 놨는데 2019년에 전국 평균이 66.2세여서 약간 더 많았고 총 근무 기간이 전주는 4.9년인데 전국은 5.5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전주가 전국보다 짧았지만 현 근무지의 근속은 전국이 2.9년인 것에 비해서 약간 높은. 그래서 이직률보다 총 근무 연수가 약간 좀 평균보다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조사가 됐고 응답자의 평균 연령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아까 65세인데 평균 연령을 세대별로 연수별로 보면 21년 이상의 아파트가 연령이 조금 높게 나왔고 300세대 미만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 가장 고연령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나왔고 이건 총 분석하고 현재 직장하고 좀 산전동대 이 현 직장하고 이직한 거하고 이 반절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왜 봤냐면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단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만큼 많이 이직을 하는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기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근속연수와는 약간 무관한 어떤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근로계약 기간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19년 전국 데이터와 22년 전주 데이터를 보면은 약간 1년 미만이 좀 전주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 근데 1년입니다. 딱 1년. 1년 계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고 15년에 저희 센터에서 한번 위탁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년 이상이 78.2%로 조사됐어요. 경비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은 8%에 미치지 않았는데
지금 15년 조사 7년 후 보니까 단기 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 고용근로계약 기간이 이렇게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자들 동거 가족 수, 2인 동거 가족 수가 가장 많았고, 가족 중에 경제활동 참가자는 1인이 63%로 혼자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생계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실 거의 대부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만 작성해서 회사만 가지고 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300세대 미만 21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만 한부만 작성해서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은 이제 작성을 해서 두 부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역회사 변경 시 재계약 여부는 사실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런데 모른다를 제외하고 보면은 대다수 계약 해지와 전원 재계약 비율이 재고용 전원 재고용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16% 정도만이 재고용에 대한 것이 확실하고 나머지는 모르거나 아니면 전원 계약 해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고용 안정 불안 정도도 비슷합니다. 보통이 가장 높지만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가 한 37%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월 평균 임금입니다. 작년에 전주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결과 작년에 이제 월 평균 임금이 198만 원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20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19년도에 전국에서 조사한 전국 데이터는 19년 당시 206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년 전에 전국 평균 임금 수준의 전주는 아파트 평균 임금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년 같은 경우는 좀 느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 저희 센터에서 조사했을 때 64.7세로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는 66.8세로 정년이 있는 경우에 평균 정년이 몇 세인가 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66.8세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용연수와 평균임금 분포도입니다. 이게 이제 사용연수, 아파트 연수인데 이 빨간 부분 있잖아요. 30년 전후로 해서, 그리고 세대는 200세대 밑으로는 이 사용연수가 오래될수록 이게 15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도 안 되는 80만 원 최하점으로는 이런 임금도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도 150만 원 이쪽 저쪽으로 받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용연수와 세대수별 평균임금 300세대 미만이 제일 적었습니다. 186만 원. 21년 된 게 204만 원으로 조사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 220 오래되고 세대수가 적을수록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요 업무 비중을 보면 경비 본연의 업무인 방범보다는 청소 분리수거가 주요 업무 중에 1위입니다. 32% 정도의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두 번째가 방범이 아니고 주차, 택배관리, 조경관리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비중이 이렇다는 거, 이건 전국이나 작년 조사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휴게공간 환경 여건입니다. 휴게공간이 있다라고, 이게 이제 회색이 2019년도 전국 데이터인데 휴게공간이 있다라고 응답한 아파트가 전국은 60%에 달하는데, 저희 전주 이번 조사에는 별도로 이제 있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는 게 41% 수준이고, 경비초소 겸용이 그러니까 이 반대겠죠? 이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휴게시설이 저희들이 전주가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 지상 경비실 겸용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국보다 약간 20% 정도가 휴게시설이 별도로 없다는 게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휴가 중 대체 방법은 뭐 74%가 다른 동료가 휴가 중에 대체하고 대체 인력 없이 초소를 비우는 비율도 3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네, 그리고 경기 수행 중 힘든 점, 낮은 임금이 한 1, 2, 3순위를 적는 거를 좀 이렇게 다시 재가공해서 높은 걸로 통계를 내보면 낮은 임금, 고용 불안, 과도한 업무량, 입주민 응대, 부족한 인력 순으로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무 중 인권 침해의 경험은 32%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일하다가 다친 경험은 12%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치료비를 낸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는 6명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산재 처리는 매우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경비업법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법이죠. 작년 10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업무 범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범위가 조정된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물었는데, 근데 보통은 사실 법이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다라는 의견일 테고요. 불만족이 만족보다 한 10%, 11%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빈번한 어떤 저기 업무 범위 때문에 분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종합 업무 만족도, 이제 만족도는 사실 뭐 1에서 5로 해가지고 수치인데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해서 50%보다 낮은 건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보다 불만족하다라고 하는 건 임금이었고, 대부분은 보통 수준에서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만족이라는 게 설문원 조사원들에 의하면은 다 불만이지만 그래도 이나 뭐 어디 가겠어 하고 그냥 불만 있어도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의견들로는 휴게 공간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공동주택 관리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명목상 휴게 시간이고 실제는 근무 대기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대부분이었고, 잠들 경우 많다 이런 것들이 기타 의견들로 제시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조사하고 저희들도 요즘 이제 우리 센터에서 경비노동자 교육도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후에 발제하실 우리 남우근 정책위원님께서 전체 전국적인 현황이나 이런 걸 좀 자세히 하시겠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 시 내년에 좀 해보거나 아니면 당장 좀 2023년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책 제안 첫 번째로 아파트 종사자 지원 조례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는 사실 2019년, 그러니까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조례를 전국에서 뭐 6, 7개밖에 안 되는 때 가장 빨리 조례를 제정한 기초 지자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경비노동자가 이제 갑질로 사망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인권 보장에 대한 조례 등이 생기고 이제 조례들이 일제히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비를 통해서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보호 그리고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종사자들에 대한 전체의 문제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아파트 종사자로 또 다시 제안하는 그런 멋진 조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가 2019년에 조례 제정하고 뭐 해보없는 도시 할 때 상생협약도 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현장에 직접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아파트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를 실질화하는 것에는 약간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뭐 2017, 12월 17일 얼마 전에 이제 안산시에서 이제 상생협약을 넘어서 이제 입주민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같이 이제 공동 선언식을 하는 50여 개의 아파트가 참여했다고 하고 여기 공연을 하는 건 청소노동자들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안산시 주최로 전체 이제 함께 사는 아파트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상생협약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내년에 좀 전주시가 같이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노동인권교육 의무화가 좀 현장에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 경비노동자 우리 센터장님과 법규팀장님이 지금 교육을 다니고 계시는데 경비노동자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교육받은 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 우리 민주연합 도주에 우리 청소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분리수거도 청소원들이 받아야 될 계획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저희들이 지금 해당 아파트를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교육 대상자를 찾아가는데 매우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정례화하고 이제 실질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2023년에는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제가 가장 돌면서 느낀 점이 아까 발제도 많이 나오는데 21년 이상 300세대 미만 아파트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아예 경비용 고용을 포기하는 아파트도 많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데는 진짜 그냥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그냥 뭐 용돈 수준에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시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1년 이상 3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의무 비율 아파트가 322개인데 전체 아파트가 510개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40% 정도가 지금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조건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런 데는 사실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뭐 고용 유지가 아니라 일자 창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좀 더 열악한 환경이니까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같은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 제안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24시간 교대제를 근무시간 교대제를 컨설팅을 아파트마다 해줘서 관리비 인상분 없이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 시간도 보장하는 어떤 근무제도 개편 컨설팅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자료집에 보시면 맨 뒤에 부록으로 이제 저희가 뭐죠? 129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도 2021년 8월에 근무 개편 사례 안내를 이렇게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야간노동 대신에 주간연속 2교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실제로 이런 것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그 아파트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파트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해볼 만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기적 과제로는 그렇습니다. 그 단독주택 그 입주자 대표자회의 10월 22일 날 국회에서 이제
그 개정법 1년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 전국 회장님 말씀이 단독주택은 방범과 분리수거를 지자체가 책임지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을 보더라도 관리 비용을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어떤 방범과 분리수거에 대한 것들은 약간의 좀 지자체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시기도 했는데 코로나19 때 잠시 자원관리 도우미 제도를 활용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됐는지 이제 제가 자료는 못 찾아봤지만 실제로 이제 관리비 경감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자원 효율화를 좀 높이는 뭐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도시공사를 설계해서 관리 입당을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치 비율이 높은 도나 시니까 훨씬 더 이런 것들의 접근 그래서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공공성 강화의 방안을 좀 모색해 나가자라는 거하고 그리고 생활실 임금제도 확대 임금 완정화인데 이거는 이제 2015년 우리 경비노동자 분석 사례에 정책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는 나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기금을 지자체에서 펀딩으로 조성을 해서 이제 모범 그런 거를 준수하겠다는 사업장에게 그 기금 생활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안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전주시가 약간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가 너무 미흡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과제로 뽑고 싶었지만 중기과제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앞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들이 뭐 토론회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실태조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과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과 되는 주제로 남욱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님 공인 노무사이기도 합니다. 남욱은 위원님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주시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실태 조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많이 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지원 정책이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과제들, 뭐 제도적 과제를 포함해서 과제들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은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한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거를 조금 이제 수정 보완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쟁점을 보고 지금 지자체들이 한 100여 개 지자체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관련된 이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사업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어떤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봤고요. 그래서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체로 아실 텐데요. 2010년 연도는 잘못됐네요. 2020년 10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고 그게 이제 시행 1년 후에 이제 시행이 됐고 시행된 지 지금은 또 1년이 됐죠.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개 이제 경비용역회사가 수행을 하고 있고 경비용역회사들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경비업법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 경비업법 상에 경비 업무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방범 업무 아까 이 전주시 조사에서 나왔지만은 한 30% 정도 대체로 전국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방범 업무 이외에 다른 청소나 여러 가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한 70% 정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경비업법상에는
경비 업무 이외에는 이제 업무 지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현실하고 법률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사회적 대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준호 국회의원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단 쪽하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한 2년여 동안 했습니다. 이런 현실과 법률이 안 맞는 문제들, 그다음에 경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수차례 했고, 그 결과의 하나로 일단 경비업법을 먼저 개정을 하자. 근데 이제 경찰청에서는 경비업법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자꾸 좀 기존 입장을 좀 유지를 해가지고, 그럼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경비업법의 예외 조항을 두자 해가지고 방법 업무 이외에 관리 업무의 일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경비업법 상으로는 방법 업무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예외 조항을 둬서 부분적으로는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허용을 했고요. 또 하나가 입주민 갑질과 관련해 가지고 정해진 업무 이외에는 다른 업무 지시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1년이 지난 이후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개선됐는가에 대한 어떤 좀 현실 파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업무 범위가 변경이 됐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던 업무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문제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상에 감시적 업무, 단속적 업무는 업무 자체가 좀 가벼운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몇 개 조항들은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고 휴일 근로수당이 없어지고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제도인 거죠. 근데 지금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개는 다 이 승인을 다 받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관리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감시적 업무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관행적으로 다 이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업무 범위를 변경하면서 이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문제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노동자 사업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법 개정은 업무 범위만 확대하는 걸로 끝났고 이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 별다른 변화를 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례와 관련해서는 저게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의식입니다. 그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된 뭐 몇 가지 쟁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층적 고용 구조이죠. 전주시는 아까 자치관리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뭐 전국적으로는 한 10여 %, 한 15% 내외 정도가 이제 자치관리고 되게 이제 위탁관리죠. 또 위탁관리를 하면서도 경비 업무나 청소 업무를 또 용역회사한테 또 용역을 또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경비노동자 위에 경비 용역회사가 있고 그 위에 위탁관리회사가 있고 그 위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2단계의 간접고용 형태에 있다. 이거는 사용자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역회사 변경 시의 고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중층적 고용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불러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자치관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치관리로 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자치관리로 가고, 자치관리로 가면서 사실은 이 입주자 대표회의도 사용자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좀 아파트 관리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사실 아파트 관리의 가장 핵심은 저는 관리소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 노동자 중에 가장 고용이 불안한 게 또 관리소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 1년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속기간이, 평균적인 근속기간이. 그래서 자치관리로 전환을 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소장의 고용이 안정되면서 아파트 관리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좀 정확하게 자기 업무 범위나 그다음에 이런 이 갑질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이 문제들을 법적으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좀 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모든 입주자가 사용자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관리비에서 월급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문제 제기하면은 얼마든지 당신을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뭐 아주 소수의 입주자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사실은 갑질이 발생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다중적인 사용자 또 중층적인 사용자 이런 고용 구조가 아파트 노동자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시단수적 근로승인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 요역회사가 승인을 받는데 중간에 요역회사가 여러 번 바뀌더라도 한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승인을 받아놨으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이 제도 자체를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명에 대해서 승인이 나갔는지는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제도 자체가 안 좋은 제도긴 하지만 일단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일단 제도 자체에 좀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유효기간이 없는 이 승인 제도를 사실 노동자는 굉장히 승인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좀 설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해서 3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입법안이 좀 발의가 되어 있기도 한데 또 고용노동부는 한편에서는 발의는 해놨지만 사실은 통과시킬 지금 좀 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기 근로계약 아까 전주시 실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3개월 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30%에서 많으면 50%를 넘어가는 형태로. 근데 이 단기 근로계약은 짧게 계약한다고 해서 뭐 짧게 고용이 자꾸 이렇게 바뀌느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입주민들이 뭔가 이 불만을 얘기했을 때 그럼 어쨌든 잘라야 되는데 1년 계약을 해놨을 때 계약기간 중에 자르면 부당해고가 되니까 어쨌든 짧게 근로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근로계약 문제와 입주민 갑질 문제는 저는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 근로계약이 입주민 갑질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 입주민 갑질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 원인과 결과로서 맞물리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휴게시간 편법 운영 문제, 이건 대법원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가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휴게시간 문제와 아까 감시단수적 근로 문제는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보장되는 쪽으로 어떤 개선 방안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조례 지원 현황을 좀 보면은 전국적으로 전국에 지금 245개 광역과 기초 단체가 있죠. 자치 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 지자체에 아파트 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은 대체로 잘 유사한데 되게 이제 실태조사하고 휴게실 개선 지원하고 노동관계법 준수를 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승계 권고, 뭐 고용보조금 일부 지자체에는 고용보조금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일부는 경비원 협의체 구성을 좀 지원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조례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에 대한 어떤 교육을 좀 하는 이런 조항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조례 근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사업 항목과 책정된 예산이 얼마냐를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정보를 제출한 지자체는 제가 청구한 지자체의 한 58% 정도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노동문제 연구를 하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그 해당 지자체의 그 담당 공무원들은 이거를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 공개 기간이 열흘이거든요. 열흘이고 연장하면 또 열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열흘 내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저한테 꼭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청구를 했는데 58.6%만 공개를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공개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 규정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들은 뭐 절반 조금 넘게 밖에는 안 된다. 나머지는 조례만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아파트 노동자 지원 조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다른 조례들도 상당히 조례만 있고 관련 사업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례가 좀 작동되게 지역의 시민사회나 이런 데들 좀 촉구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공개한 데들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정보 공개한 51개 지자체 중에서 45개는 휴게실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련 예산이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한 몇백만 원 정도만 잡혀 있는 데들도 있었고, 많이 잡혀 있는 데는 한 또 1억 정도를 예산으로 좀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들도 있었고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데들도 한 13개 지자체 정도는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지자체 말고 지역의 노동센터가 주도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정보공개 결과로는 13개 지자체가 우리 지자체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좀 공개를 해줬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제 서울시, 남진시, 아산시, 부산 수영구 등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살펴본 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모든 지자체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동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사실은 공공성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감시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또 지자체에 또 지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몇 개 단지에 얼마를 지원을 했는지를 또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만 일단은 좀 해봤고요. 그랬더니 단지당 되게 한 2,800만 원 지원한 데도 있고 좀 적게 지원한 데도 있고, 한 평균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이 용천은 뭐냐면 주로 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라거나 경로당 개보수 뭐 이런 용천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유는 이런 이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심사를 하거든요. 물론 되게 이제 요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단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심사 기준에 노동인권과 관련된 항목들을 좀 포함하면은 조금 더 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파트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청구를 해본 거고요. 실제로 몇몇 지자체는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 대상 단지를 선정을 할 때 심사 기준표에 노동인권과 관련된 항목들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지원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게 서울은 그런데 이게 그 경기도를 작년에 했을 때 경기도는 한 단지당 한 3,000만 원 정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지자체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점차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 수단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과제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게 고용불안이고, 고용불안은 사실 용역회사가 변경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 계약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내가 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좀 맞서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나 아니면은 취업 규칙 같은데 이런 조항들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민 5명 이상의 민원이 제기될 때는 인원을 교체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인원을 교체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취업 규칙이나 관리 규약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 위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해서 사실은 입주민 갑질이 더 부추겨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 단기 근로계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기간제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로는 계약 기간을 갱신하더라도 총 2년을 넘게 되면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 기간을 얼마나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간제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이제 이 노동계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사유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단기 일자리일 때는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은, 일자리가 상시 지속적일 때는 분명하게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단 상용직 채용을 원칙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당시 주장이었고, 저는 여전히 유효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유 제한 방식을 도입하는 게 단기 근로계약을 근절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반복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를 3회 혹은 4회로 좀 제한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법률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실 지자체에서 뭘 해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수단들을 좀 여러 가지를 좀 모색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요역체 변경 시의 고용 승계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사업 이전 등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2건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 이전의 항목 중에는 용역업체 변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고용을 기본적으로 승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이것도 이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은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해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입주민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항,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실은 이게 벌칙 규정도 없고 뭔가 강하게 현장을 규제하거나 그러는 법들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 관련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제 선언적인 의미 수준에 좀 그쳐 있고,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이거는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그 사용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간의 이 의무를 좀 부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장과 같은 이렇게 다단계 간접 고용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또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산업안전보건법도 역시나 고객응대 근로자, 여기에는 이제 아파트 노동자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여기에서 사업주는 이제 경비 용역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경비 용역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법들의 적용을 받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기준법도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단지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업주에 준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이 의무 대상자를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범위를 사용자에 준하는 자, 입주민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좀 있고요. 감사주 승인 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승인 유효기간을 좀 설정해서 지금 3년 유효기간 설정하는 근기법 개정안이 좀 올라가 있긴 한데 고용노동부는 별로 이렇게 통과시킬 의지는 좀 없고요. 그래서 3년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어쨌든 3년마다는 다시 점검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은 아파트 경비원이네, 그럼 그냥 도장 꽝 찍어주는 이런 식이었는데 현장에 이제 문제제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은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봅니다. 나가서 휴게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은 이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형태로 약간 개선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사실은 이게 실제로 감시적 근로냐에 대한 판단들이 좀 모호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승인 제도가 좀 남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좀 있고, 이제 10개정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출발점은 저는 상생협약을 좀 다양하게 많이 좀 체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제 공동의 노력을 한다라는 어쨌든 상징적인 선언을 하는 게 사업의 좀 출발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생협약만 체결하고 끝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아파트에 대한 인증과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그래서 지자체 어떤 포상 조례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이제 가점을 부여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대위 구성원이나 이제 주택관리 업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좀 필요한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동대표가 되면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교육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 교육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까 대체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집합교육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되게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 교육은 뭐 출결 체크도 안 되고 그냥 온라인 교육은 이제 위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실질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관리의 민주성, 민주적인 운영, 그다음에 어쨌든 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동대표들이 사실 아파트 운영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좀 숙지하는 게 필요하고, 아파트 회계와 관련된 내용도 일정하게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에 대한 얘기도 좀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사실 필요한데,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법률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동대표 회의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온라인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1강이 이제 이런 용역계약에서의 어떤 비용 문제, 2강이 회계 관련된 교육, 3강이 이제 노동인권 교육 해가지고 평일 저녁 때 전체 한 4시간 정도를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 3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는데 30명이 끝까지 그 교육을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질의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동대표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말 그대로 약간 선한 의지를 가진 동대표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가 아니라 점차 이렇게 문화를 좀 바꿔가는 쪽으로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 규제하는 방식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원의 우선순위를 주는 형태로 좀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단지 심사 기준에 넣는다거나, 뭔가 이 노동인권 존중 아파트 단지에 대한 뭐 인증 사업을 한다거나, 사실은 구상해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법률적인 권한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는 이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죠. 주택과하고 노동 관련 부서하고 또 이게 협업이 필요한데, 소위 이제 칸막이 행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주택과에서 사실은 또 이런 거에 대한 노동인권이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부서들 간의 그러니까 노동 정책을 주관하는 과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건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고요. 기존의 예산들을 지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휴게실 개선 사업도 지금 어쨌든 올해 8월부터 휴게실 설치가 좀 의무화되었고 휴게실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설치할 때는 이런 조건들을 구비해야 된다는 게 의무화됐죠. 그래서 저는 좀 말 그대로 좀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되게 아파트들이 지하에 휴게실을 많이 두고 있거나 사실 휴게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알아서 지하 한 구석에다가 재활용품 같은 거 갖다가 놓고서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휴게시설 전수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태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들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예전 한 10년 전쯤의 사례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단지 그냥 휴게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함께 만드는 휴게실 형태로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휴게실 개선하는 것에 예산만 이렇게 주고 지자체 역할을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휴게실 개선 사업을 좀 추진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 근무 체계를 개편하는 게 아파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실 노동자이면서 그 노동자가 퇴근하면 또 다른 아파트의 입주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민 정체성과 노동자 정체성을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만 주장해서는 사실은 풀리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과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근무체계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단이 아닌 일반 노동자로 간주를 하고 그러면 임금을 한 40% 올려야 되거든요. 아까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관리비를 높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야간 근무 시간을 많이 좀 줄이는 형태로 그래서 주간 중심으로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는 최소화하는 형태로 근무 체계를 개편하자. 그러면은 아까 휴게 시간 분쟁도 없어지고 감시적 근로 승인에 대한 분쟁도 없어지고 노동자도 건강권을 좀 보장받을 수가 있고 관리비 인상 없이 그러니까 기존 임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노동 시간만 단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작동될 수 있게 단지 특성에 맞춰서 좀 컨설팅하는 사업을 좀 하자라는 제안이고요. 실제로 이런 제안을 통해서 작년 올해 서울시 사업을 한 차례 했었고 고용노동부도 자체 예산으로 공인노무사회에 맡겨서 이제 사업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작년에 22개 단지, 올해 11개 단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근무체계를 좀 개편한 데가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지지 지원금은 뭐 몇 가지 지역 사례가 있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건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아산, 당진,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1억 내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자체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위탁관리인데 아까 발제 1차 발제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관리 방식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공관리 방식도 좀 도입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뭐 위탁관리인데 이제 공공이 위탁을 받는 방식인 거죠. 이 기초단체에서는 조금 하기가 쉽지가 않고 강력단체 정도가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출발점 삼아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이 사업단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아파트 관리의 어떤 민주성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하는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서 좀 확산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를 여기 남은 건 정책연구위원이 큰 박수.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쭉 전국적인 실패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도 다뤄져야 될,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자협단위 의회에서도 좀 개정될 부분들이 있고, 또 기초단체 의회에서도 또 개론할 부분이 있고, 각 또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지적 토론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적 토론 가장 먼저 우리 신유정 전주시 의원님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니까 재밌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실태조사도 그렇고 연구위원님이 발제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정말 많이 알아가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토론회에 또 함께 해주신 저희 연경석 센터장님과 유기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태조사 하신 조사원분과 또 연구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걸 참고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그냥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자기만의 삶을 영위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나 이런 것도 그냥 생존하기 위한 비용만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나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수면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즐거운 여행도 다니고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또 가진 재산이나 뭐 지위로 인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누군가의 가족이나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추구하는 삶은 남보다 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정말 다 함께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존재인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또 아무리 뭐 가난하거나 아니면 약한 존재거나 그러다 하더라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경비 노동자분들이 바로 저희의 이웃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앞서서 발제해주신 2022년 전주시 경비 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전주시민 10명 중에 8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1인당 평균 세대수가 146세대로 평균 세대보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근로 계약 기간이 앞서 본 것처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8%고 이제 97.5%나 되는 경비원들이 계약 기간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매우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갑질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폭언이나 폭행 등 갑질 문제가 이어져 있고 매우 불안정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여러 쟁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례 제정과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뭐 24시간 막교대를 주간 연속 2교대로 하거나 이렇게 다른 근무 형태를 컨설팅을 통해서 변경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에 더불어서 저는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또 이제 아파트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나 입주민 대상으로 한 사업 강화가 실질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여전히 주민들이나 그리고 입주자 대표분들이나 인권 감수성이 매우 낮아서 이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인식 개선 교육과 또 조례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2019년에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 저는 이를 보완해서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정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서 제안해 준 거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비교 사례로 인천광역시 조례가 제시되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 지금 조례에 생략된 상생협약 내 노동인권 교육을 좀 포함시키고 인권 보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주시 인권 관련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전주시는 이제 인권 기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뭐 청소년, 처유임,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경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 조례 노동 인권 교육이나 여러 개를 좀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해서 추진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남무근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매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일정 단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할 때 노동인권 존중단지를 기준에 포함시키는 건 어떠냐고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이거는 바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인권 아파트 인증 사업도 또 조례에 근거한 차원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저희가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뭐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의회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주시가 이제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해당 부서도 만들었지만 지금은 좀 축소되었다고 사료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책무는 지방단체와 그리고 지방의회 그리고 또 담당하는 위원회가 저희 소관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 경비 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고 이러한 계기와 자리를 앞으로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하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센터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고 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일하고 있는 우리 경비노동자들, 또 션포노동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한미로 미소유니온 조직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미소유니온 조직담당자 맡고 있습니다. 김한길입니다. 네, 일단 좀 토론에 앞서서 미소유니온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소유니온이 조금 어떤 곳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토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유니온은 사실 2022년 올 한해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인 결과일 수 있겠는데요. 그 상담을 받은 약 56%의 사람들이 전부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 아주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이제 분들이셨고, 사실 여기 계신 모두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들, 작은 사업장들은 법의 적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연구 결과에서도 사실 작은 사업장에서 이제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사실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주변부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한 비노동조합적 시도라는 이제 논문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 노동조합은 아직도 노동시장 주변부 취약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닿기 어려운 존재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조금 노동조합이라는 틀 안에 함께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이제 민주노총 전국본부에서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좀 개설하자는 논의가 오갔고 그 결과 이제 민주노총 전국본부 산하에 미소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 조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토론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처음에 고민을 하면서 일단 당장 미소유니언 상담통계 자료를 조금 활용을 해봤습니다. 미소유니언 아파트 경비 노동자 상담 건수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뭐 전라북도 비정규직센터 그리고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 노동자 지원센터 다 이제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한 해 상담 건수가 저희가 뭐 평균적으로는 800건, 많게는 1000건 정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비 노동자 상담 건수가 8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8건밖에 상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제도 자체에서 상담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방증이거나 내지는 정말 더 어렵게 일하고 계셔서 이 정말 상담이라는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담자 85% 이상이 아까 이제 유규만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60세 이상으로 촉탁 고용된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 이후에도 좀 팔로우업을 해봐 이제 이분들의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팔로우 해본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조합 가입 문의 및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저희가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그러니까 해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직접적인 행동에 옮긴 경우는 전무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토론 그리고 발제해 주신 내용만 살펴보아도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이 왜 이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조직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의 관점에서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조직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은 전근대적인 근무 형태와 고용 불안정 그리고 인권 침해 등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유기만 국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지만 경비 업무 외 70%는 청소,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시 단속직 근로 종사자로 승인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임금, 24시간 교대 근무, 과로사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교용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노동자의 30.4%가 3개월, 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의 불안성이 높으며 열악한 휴게 공간과 입주민 등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우 낮고 기존의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는 조직화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조직된 경비 노동자를 대표하여 단체 기업을 통해 노동조합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을 개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경비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나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쨌든 노동조합에서는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조금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를 조금 논의를 같이 해보자면 전주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문제, 초단기 계약 문제, 근로조건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이 방안들을 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감시 단속적 업무 제외, 3개월 계약 일반화 현상 근절, 자유로운 휴게 시간과 제대로 된 휴게 공간 보장, 1년 미만자 퇴직금 지급, 경비 노동자 전국 조직 및 노동조합 결성, 지자체 입주민 참여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을 구호로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이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등 이해 대변 기구를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꾀할 수는 있지만 고령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는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용역 설계 단가로 인해 하청업체와 노동자 간 교섭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선의 폭이 적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조직화 이후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을 하기에 고령의 노동자가 체력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점도 조직화를 어렵게 하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성공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조합 주도로 조직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조직화를 이끌어낸 사례 역시 있습니다.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노동조합이 아직도 노동조합 주변부의 취약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 취약한 전력과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자, 제도적 자원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그리고 법적 장치에 국한될 필요 없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조금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직은 노동조합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착한 사업자나 착한 임대사업자, 뭐 이제 착한 입주민을 만나서 근로조건을 계속 이제 더 좋게 만드는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단결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그리고 자본사업장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조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와 계신 어떤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는 시민사회가 함께 같은 목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하며 유기적인 기획의 공유로 조직 확대의 저변에 함께 넓혀나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토론자로 그런 자리에 서본 게 좀 처음이라서 거의 졸글 읽듯이 이렇게 좀 발제를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천망의 소위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참 촘촘하고 잘 조직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걸러낸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정말 맞나. 되게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 도처에서 괴로워하고 또 열악한 노동 조건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그 빈틈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역할을 함께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민주노총 전국본부도 그리고 미소유니온도 그 역할 충실히 다 해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토론도 잘하시네요. 문자 썼어요. 저희 최근에 논어배웠는 논어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자를 썼어요. 하여튼 보면 공모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또 활동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선은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진짜 현장에서 경비노동자 일을 하시면서 지금 직접 체험해보고 또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장의 경비노동자이십니다. 우리 김영건 의원님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비 노동자라고 하죠. 경비 노동자 직접 하고 있는 김용만입니다. 내가 지금 정년 퇴임을 하고 한 1년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일용노동자는 하다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형님이 야 여기는 여기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저도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력서를 갖고 야 직접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경비업체, 이거 전라북도에 제일 크다는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거든요. 그 가서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 회장님이 내가 그 처음에 찾아갔는데 1시간 정도를 기다리게 만들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만. 그래서 뭐야, 뭔 이런 데가 있어. 오라고 했으면 바로 면담을 해서 보내던가. 그렇게 해야지. 상당히 불편 거지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1시간 딱 되니까 그 끝났는가 봐요. 그래서 저를 보자고 오더라고, 들으라고. 딱 들어갔더니 1분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세요? 그것이 가져왔습니까? 뭐 이력서 가져왔습니다. 예. 뭐 이력서를요? 저쪽 부장님 그쪽에다 갖다 주시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부장님 만나보시라고. 부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주시면 돼요? 그때로 전주시에서 경비를 하면 되냐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전주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아중리에 사니까 아중리에 있는 아파트만 둡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자체가. 근데 나를 소개해준 형님이 딱 원래 70세까지 하기로 했는데 68세로 이제 정년이 낮춰진 거예요. 차이가 쫓기는 거야. 그런 게 본인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갖고는 야, 왜 나를 이렇게 너희들 70이 한다고 하고 왜 68로 내렸냐. 그 회장이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치회에서 정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 바뀝니다. 거기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형님은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면 내가 소개해준 사람을 내 자리에다 넣어주라. 그래서 내가 이제 경비를 이렇게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벌써 2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거기서 2년을 이제 했는데 이 경비업법이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발효가 된 거예요? 재작년? 작년인가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봉급이 좀 이제 그 기본 거이라고 하는데 뭐 최저임금 그것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그 관리비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원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인원을 조정을 하니까 그 아파트는 경비직이 10명인데 5명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 한 사람당 2개 동을 맡고 있거든요. 이게 2사람이 맡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걸 줄일 수는 없고 거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이렇게 처리장 그거 처리하는 사람이 2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 줄이고 우리도로 이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부를 갖고 또 전주시청도 갖고 구청도 다 그 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그런 예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휴재 거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난 그만하겠다 하고 나왔어요. 2년 딱 채우고 나왔는데 이제는 난 안 해야겠다 했는데 또 이제 내가 지금 근무하는 대로 그게 이제 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야, 너 그만둔다면서 여기 자리에 하나 있으니까 네가 와라. 그래서 내가 가서 지금 8개월을 했습니다. 8개월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까지만 하는데 이렇게 그 경비업법이 발행은 되니까 편법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데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냥 경비라는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관리직이죠. 하루 가가지고 경비실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가면서 청소하고 뭐 순찰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갖고 이제 휴식 시간이
9시간이거든요. 휴식 시간이 9시간,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15시간이죠. 그러면 휴식 시간 중에서 점심에 2시간 반,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저녁 1시간 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휴게 시간, 그 다음에 12시에서 5시까지 잠자는 시간이죠. 이제 그것도 어디 잠자면 다른 데 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 휴게실에서 자야 해요. 저는 이게 하루 종일 가면 출근하면 밖에를 전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뭐 경비요법이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까 발제하는 것 봐도 그 정도예요. 쟤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할까 최고 힘든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눈 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데는 주차장이 좀 넓죠. 근데 내가 있는 데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상 주차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집이 2대, 3대씩 다 있잖아요.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다 본 게 주차 공간이 좁고 그 다음에 1차 주차를 다 하는 거예요. 뭐 그걸 꽉 차는 걸 여자분들은 그걸 밀 수가 없잖아요. 그걸 미는 것이 일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거 밀어달라 이거예요. 밀어줘.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지금은 지금 이 경비업에서 상당히 이런 사건들이 라디오에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방송 계통이 나오니까 많이 개조는 됐어요. 사람들이 의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 이리 와. 이거 밀어줘.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구요? 경비요? 그렇게 무시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할까, 회사를 정년퇴임하고 갔잖아요. 60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그런 게 60세에서 뭐 58년 저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후 세대니까 이제 그 이전 세대들은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 경비를 다루는, 대하는 그 태도들이 주민들도 많이 다르졌어요. 그런데 그 경비업법대로 하면은 아마 지금 인원 한 반절은 줄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더라고요. 나는 여기 온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의 아니게 여기를 왔는데 저는 이렇게 토론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그때 진짜 정당하라고 보면 이것을 반영을 해주고 특히 시에서 이제 전주시 같은 데 시죠. 구청에서는 좀 별 힘이 없더라고요. 시에서 타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은 거지를 받아야 해. 받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 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에 내가 가봤더니 자기들한테 이 얘기만 해준다. 금방 해결할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겨가지고. 그럼 그것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해결. 그래갖고 결국 내가 전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가서 봤더니 그거는 여기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왜냐면 경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실하고 경비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장이 그 여가 앉아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또 우리 경비도 거꾸로고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 청소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실태들이 아마 전체는 아닐 거지만 지금 새로 된 아파트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경비실도 다 표시했는데 조금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왜 그냥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전산을 모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꼭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토론에 참석하신 경기노동자는 좋은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안서를 해주셔서 그렇게 이거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주발제자도 그렇고 우리 남원 발제하신 분도 그렇고 여기 다 이게 그대로잖아요. 현장의 지금 상황하고 우리 아까 발제하신 통계 이런 수치들이 그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또 아까 얘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어도 여전히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조금 개선된 것은 언론의 힘없는 보도 이런 걸 통해서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 주민들의 의식은 약간 좀 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려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제하신 두 분이 이제 우리 함께 토론해 주신 분들의 의견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발언을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발제 주신 분이 여기만 정책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다 아파트 많이 사시죠? 대부분, 그죠? 저 이번에 실태조사 하면서 저희 사무실 식구들이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할 때 박스를 어떻게 버려야 맞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저희 스스로가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진짜 그런 어떤 그 인식 개선이 절실히 좀 필요한 것 같다. 제도도 정비해야겠지만 아까 이제 기자 인터뷰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언론에 다루어진 만큼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저희들이 요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전화만 해도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인격적인 대우를 해달라는 안내가 있듯이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많은 일상에서의 좀 캠페인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어쨌든 사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일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우리 조례에서도 당사자들 경기노동자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시나 저희 센터나 이런 데도 당사자 목소리가 직접 주민들과 지자체와 근데 아까 이제 혼자 노동부 다니시고 시청 다니셨다는데 예, 저희하고 같이 이제 좀 다니시면서 그런 어떤 목소리도 좀 내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짧은 시간에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멀리까지 서울에서 전주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한비례라고 했어요. 한국비정규 노동네트워크라고 거기에 보면 우리 연구원님이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고 계시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전주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발제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노동 정책은 이제 중앙정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이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역할이었죠. 근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고용노동부가 안 하는 혹은 못 하는 사업들을 이제 지자체들이 지역에서 소위 이제 취약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제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실제로 이제 법률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의무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그 의무를 이제 부담하는 형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산재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앙정부는 주로 이제 법률 가지고서 하는 사업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이 부과한 어떤 책무들 그리고 어쨌든 권한들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될 노동 사업들이 점차 그 공간들이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역할들을 내실 있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열심히 하는 지역,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지역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주시에서 시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조례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중에 어쨌든 노동 관점을 가지고서 조금만 이렇게 접목시키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막 예산을 막 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지역의 이런저런 사례들을 많이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번에 이제 실태 조사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고 또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사업을 좀 펼치실 것 같은데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제가 다른 지역 가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아니 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면은 그래 네가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남원 정책위원 당신들이 좀 잘해보세요. 모험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도 뭐 관심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한 거고 이후에 꼭 이게 일정한 성과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몸이 아프면 모든 사람한테 내가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요. 우리 노동자들도 자기가 인권 침해를 받고 어려우면 그 하소연을 해야 돼요. 다. 근데 아까 얘기한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2명이 같이 하고 3명이 같이 하고 10명이 같이 하고 100명이 같이 하면 그 사회적 파장력이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에도 보니까 경비노동자 협의체를 만들면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조직을 협의체라도 형식이라도 협의체를 만들면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래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니들 여기 조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경비노동자 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줘라.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경비노동자 자생적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걸 우리가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김영미르 조직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민연노총이 적극적으로 또 조직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했으니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부러운 것이 광주는 이 경비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라고요. 한 3,000명 이상의 경비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을 함께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인가? 했는데 진짜 보니까 이게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신다 해서 어쨌든 제가 노동조합도 해봤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헌법적 그 위상을 갖고 있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법령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의사협회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죠. 의사협회 파업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노동자가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법이 보장해주는 그 조직을 왜 안 만드냐고요.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저는 조만간에 우리 전주도 그런 그 규모는 어쩔지 모르죠. 그런 당사자들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당사자들의 목소리 스스로가 내고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